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 후 폭풍으로 2%대 급락이 나왔지만 풋옵션은 더블도 나지 않았으며 해외 증시 또한 유럽은 사실상 최고가로 옵션 만기 결제를 마쳤고 미국 지수 선물도 유럽 옵션 만기 이후 조정을 받더니 본장에서는 초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옵션 만기 정석을 보여준 하루였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민거리들은 무엇이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 선물 시가 출발이 거의 마이너스 3포인트에 가까웠기 때문에 초반 하락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현물을 끝까지 당기면서 선물도 종가를 거의 1포인트를 당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정한다면 그닥 개파락이 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련 없이 콜 매도를 쌓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풋옵션을 매수하기에는 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뚱뚱해서 풋 매수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실제로 지수가 사실상 종가 저가와 다름없는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스트레이트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가격을 제외하고는 풋옵션이 더블을 넘긴 게 없어요. 그만큼 옵션 가격이 비쌌는데요. 그래도 이 하락을 놓쳤다면 아쉬운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콜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반토막 넘게 난 외가격 콜옵션이 즐비하지만 시장이 상당히 확실하게 닫힌 것이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는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를 무려 1조를 하고 또 선물 또한 1조 넘게 매도했는데 현선물 동반 2조 매도에 시장이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선방을 한 것일 수 있어요. 현물 매도가 어떤 종목에 몰렸는지를 또 보면 되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도 절반은 삼성전자죠. 나머지는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물 1조 매도가 나왔으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꽤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차익 매도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죠. 베이시스 악화 또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미결제 약정 증가도 생각보다 적었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도 이거 의미 있는 매도 맞아요. 그러나 완전히 시장을 부러뜨릴지는 하루 이틀 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초 시장이 슈팅을 주는 척하고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면서 1월 18일까지 내리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21선을 지키는 등 시장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면야 우리 증시도 종합주가지수 2600은 물론이고 그 이하로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다음 주 FOMC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변동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차분한 상승을 이어간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매수 플레이가 돌아오면서 급격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어요. 시장 상황 좀 더 보면 개장 후 30분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7천억 가까이 한 것은 신규 매도였다고 봐요. 하지만 1조까지 매도 늘린 것은 선물 미결이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줄어들기만 했죠. 그래서 다음 6월물에 대해서 약 6천 계약 정도만 신규 매도가 쌓여 있는 것이고 본격적인 선물 매도는 아직 쌓이지 않았다고 봐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선물 베이시스가 추가로 눌려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평균 마이너스 1.5포인트가량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오전 9시 30분까지는 신규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과하게 눌렸고 이후에는 조금씩 베이시스가 회복되었죠. 따라서 6월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숏은 숏이되 공격적인 숏은 아직은 안 쌓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상단을 제한하는 콜 매도가 대량으로 쌓인 반면 풋 옵션은 제대로 오르지 못했는데요. 콜 클래스의 옵션 미결이 그러지 않아도 많았지만 오늘의 하락으로 미결이 대량으로 늘어났고 월물 초라서 평균 발행 단가도 좋죠. 그래서 상단 배리어는 이미 370원에서 확실하게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풋 클래스는 그동안의 옵션 미결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미결을 더 늘리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 같아요. 이번 4월물 옵션이 첫 근월물 거래는 상단 370포인트, 하단 350포인트 영역 내에서 방향성을 잡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종합주가지수 기준 21선에 멈춰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과하게 밀어내며 종가까지 하락시킨다. 그러면 이제는 풋옵션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종합주가지수 10포인트, 20포인트 하락? 이 정도로는 변동성이 살아나는 것은 오히려 풋매도의 찬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시장이 급락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대비 옵션 변동성이 과도하게 그동안 높았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도 풋옵션이 제대로 더블이 나지 않았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옵션 만기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해외 증시도 이번 3월물은 변동성 매도가 극에 다른 월물이었죠. 주가가 올랐으니 풋옵션 매수야 끝까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콜옵션 매수자들 또한 제대로 시세를 내지 못하고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양매도장으로 마감했어요. 목요일 미국 증시가 PPI 이슈로 하락해서 마감하자 유럽 증시도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물도 그렇고 현물 기준으로도 보합권에서 출발한 유럽 증시는 이후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며 만기 결제를 위한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여기에 사실상이 일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월물 선물 거래가 마무리됐어요.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5016포인트로 결국 5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시켰죠. 독일 닥스 선물 또한 이 3월물이 18024포인트를 마감시켰어요. 시장이 그렇게 계속 갈 것처럼 만기 결제 시켜놓고는 6월물 선물은 이후로 계속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새벽 1시 30분 유럽 지수 선물은 장중 상승분을 모조리 돌려주고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산업 생산 어떻게 나오고 또 미시간대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로지 만기 결제를 위해 주가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 트레이더의 판단인데요. 거시적 매크로 지표나 기타 이슈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지 않고 옵션 발행 상황이나 선물 포지션 등 미시적인 시장 상황에 맞추어 결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유포리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이렇게 1분기에 시장이 어떻게든 강세 마감하려고 하는 것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는 전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봐요. 매크로 지표의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YTD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 있는 것이 더 좋죠. 그래야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시장의 노이즈들을 다 극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1분기에 열심히 땡겨놓고 나서 이제부터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레벨 다운한다. 그러면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시장은 아주 와장창 실망 매물 나오면서 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3분기에서 4분기에 눌림 다시 극복하고 YTD를 플러스 마감하면 되지만 만약에 3분기에 시장 못 살아난다. 그러면 작년과는 달리 4분기에 롱 포지션 축소가 일어나면서 한 해 장사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작년 3분기에 시장 분위기가 최악이었죠. 근데 10월 말 이후로 시장이 스트레이트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그런 급등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 비중이 아주 낮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롱베팅한 거는 이건 사실 손익비가 좋은 판단이었고 그렇게 시장이 상승하면서 1월에 그리고 연말에 포모가 와서 랠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연초에 지금 주식을 너무 많이 담아버렸어요. 이러면 연말에 쏠 총알이 없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지표에 의한 눌림이었다기보다는 한 주의 마감을 앞두고 음봉 확정을 본 투자자들이 스탑로스에 의한 눌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엔화가 일본 시장 마감 후에 있었던 그 기시다 BOJ 총재 발언과 함께 잠깐 강세를 보인 듯했는데 이후엔 또 차익 실현 맞으면서 149엔대까지 내려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BOJ 이벤트 이후에 엔화가 재차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엔화는 150엔대를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익비로는 충분히 엔화 강세 베팅을 해볼 만하다고 보는데 기존 엔화 롱 포지션 그대로 두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엔화 콜옵션 매수를 한번 잡아볼 생각이에요. 그 외에 오지달러도 약간의 눌림이 있었는데 아직은 의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재미있는 흐름이 있었어요. 수요일에 구리가 아주 중요한 저항선 돌파하면서 그 JP모건의 원자재 헤드인 나타샤 카네바 여사 인터뷰를 시황에서 인용했었죠. 그 구리의 공급 리스크, 그러니까 파나마의 대형 광산 폐쇄, 그리고 잠비아의 생산량 우려 이런 것들도 구리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했어요. 그래서 LME 시장에서 대망이 톤당 9,000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원자재, 그 비철 금속이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9,000달러 돌파했지만 싱가포르에서 거래된 철광석 얘는 연일 하락해서 2024년이 저가권마저 깨는 톤당 98달러 깼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상승은 공급 사이드 면에서 문제인 것이지 경제 활성화, 중국 활성화 이런 걸로 인한 수요의 회복으로 살아날 생각 이건 아니란 것입니다. 상하이 구리 재고량 또한 2021년 이후로 지금 재고량 최고치를 돌파한 상태예요. 구리 트레이더들이야 일단 포인트 피겨 톤당 9,000불 넘겼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의 상승에 대해서 특히 1분기 이후에는 구리가 됐던 기름이 됐던
원자재 숏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 또한 선물 옵션 만기 정석과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정석이 뭔지 딱 한 줄로 요약해보면 변동성 매도가 지배한 월물은 그 방향, 일반적으로 상승이죠. 그 방향으로 어떻게든 만기 종가를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번 3월물 옵션 시장은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지배한 월물이었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롱 방향이 강한 월물이었죠. 만기 전날에 나스닥 선물을 꽤 밀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면 주요 이평선 이내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다 당겨서 나스닥 3월물을 선물을 18,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시켰죠. 오늘 유럽 세션에서 또 선물을 당기면서 유럽 3월물 선물 최종 거래 시각인 한국 시간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여기에 나스닥 선물 3월물은 일중 최고치인 18,074포인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 만기 이후 지수 선물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요.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에는 눌림이 조금씩 커지면서 나스닥 선물 3월물은 18,000포인트를 깨버렸는데요. 개장 30분 전 이 프리마켓 호가가 더욱 눌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거의 닥치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최종 거래 직전에는 나스닥 선물이 거의 패대기가 쳐지면서 17,831포인트까지 찍게 되는데 6월물 선물 또한 본장 개장 후 30분 동안 추가로 눌림이 나면서 18,029포인트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첫 30분의 하락에 S&P나 나스닥이나 모두 전일 기록한 저가를 깼어요. 그런데 변동성 선물은 전일 기록한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30분의 하락은 만기일을 맞이해서 포지션 정리가 빠르게 나온 것이지 신규 매도가 나왔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이후에 시장이 50분 동안 꽤나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전일 시가선마저 돌파하자 이거 매도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오버슈팅 주고 나선 다시 매도가 또 쌓였죠. 그래서 새벽 1시 55분에 나스닥 선물은 당일 저가를 갱신하는 18,006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변동성 선물 4월물은 16.25포인트까지 증가하면서 당일 일봉상 최대 상승 단계를 터치했어요. 하지만 이후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하지 않자 변동성이 빠르게 쪼그라들며 15.7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후 이 시장 흐름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21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애매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은 유럽 세션에서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등 유럽 세션에서는 의미 있는 지표 발표가 있지만 미국에는 지표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방향성은 화요일에 BOJ 그리고 RBA 금리 결정 그리고 수요일에 FOMC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것들이 오전장 하락을 했는데 이거 전일 시장 받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놓는 정도의 옵션 만기 관련된 흐름이 있었지 특별히 지표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시총 17위권 요게 이제 어도비가 있었는데 이게 두 자릿수 갭다운 출발을 해서 거의 14% 넘는 그런 하락이 났죠. 요거는 시장 자체에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지만 개별 종목이 투자 심리가 하나씩 망가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360선 초반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21선 깼다고 해서 계속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첫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매도를 때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옵션 프리미엄을 월물 초부터 살릴 거냐 말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저 PBR주 바스켓 매수 그리고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근월물 외가격 중에 370 이상인 콜옵션들 요거는 최소한 1, 2주 동안은 별 문제 없이 매도 압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매도를 쌓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21선 깼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적당히 증거금 관리하면서 쌓아야 된다고 보지만 일단은 370 이상은 좀 다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월요일 우리 시장 마감 후 유럽 시장의 움직임인데 미국 시장 눌려서 마감했죠. 근데 유럽은 눌린 게 없어요. 월요일에 유럽이 개장 이후에 음봉 누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도 일단은 조정 모드 들어갈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면 이제는 우리 증시는 선물 한 350대 보러 가야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 유럽도 조정 안 받아 나스닥도 반등해 이러면 시장은 오늘이 눌림을 과하다고 보고 변동성 매도와 함께 반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풋옵션 매수에서 했지 않은 것은 월요일 이후의 시장 흐름이 확실하게 하락으로 잡힐 경우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콜옵션 매도는 방향성이 틀려도 변동성 매도로 손실 보일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롤링업 아직 잔존인이 많이 나와서 롤링업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하방을 보더라도 풋옵션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수요일 밤에 FOMC 이벤트를 두고 수요일 장중 그리고 목요일 오전장에 풋옵션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월요일도 위쪽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중기 콜옵션 매도 유지, 그리고 근월물 콜옵션 매도도 370 이상의 행사가들은 고르게 콜 매도를 쌓는 거 증거금 관리하면서 쌓는 게 괜찮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달러 바스켓 매수 포지션, 이거 과연 유효한 포지션인가 이거예요. 아직 오지달러 매수는 플러스권이에요. 근데 이제 엔화 매수는 사실상 이익 다 날아갔죠. 채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에 BOJ, RBA 금리 결정 다 있기 때문에 이날이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긴 하는데, 자, 근데 이런 생각 해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여서 미국이 금리 인하 못한다? 그러면 원자재 수출 국가는 금리 인하 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지만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인플레이션 2라운드를 보고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하루 정도 더 쉬었다가 달러가 다시 부러진다. 그러면 달러는 저는 추세적으로 부러질 것 같거든요. 여하튼 비달러 매수 포지션은 저는 손절하지 않고 계속 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롱 포지션인데, 유로존은 지금 4월 금리 인하를 6월 금리 인하로 점점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연 3회 금리 인하로 리포지셔닝 하고 있는데, 이걸 채권 시장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시는 여전히 강세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돌아오는 이 수요일에 FOMC에서 파월이 발언 강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후에 옐런 재무장관이 수습에 나서게 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성 결정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주봉을 어떻게든 다시 신고가로 돌려놓지 못한다? 저는 그러면 시장은 단기 고점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급락이 나올 거냐? 그건 아니고 점점 흘러내리는 그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권롱은 그대로 두더라도 나스닥을 매도해서 숏헤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월요일에 유럽 세션 움직임에 따라서 숏 포지션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고, 또 월요일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GPU 텍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나스닥 숏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